자, 이 원금 균등 상환. 그러면 이제 황당합니다. 이제 시간 막 바쁘고 할 때는, 다음 스케줄이 있을 때는 골치 아프죠. 다음 스케줄 마치고 바로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시간 따로 내서 와야 된다거나,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똑같은 돈 1억을, 연 10%로 대출받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말 상환이죠. 자, 이럴 때, 이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 균등액을 먼저 계산해요. 조금 전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무엇을 먼저 계산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1627만 원이라는 돈을 먼저 계산했죠. 1627만 원이라는 돈 먼저 계산하고 이자를 빼니까 627만 원을 원금 갚는 데 썼죠. 근데 이 원금 균등 상환은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원금 균등액이에요. 이 원금 균등액은 대부액에서 나누기 납입 횟수를 해요. 이 납입 횟수라고 쓰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안 하고요. 여기가 매년 말 상환이잖아요. 10년간 10년이죠, 10년. 10년간 매년 말 상환이면은 10번이에요, 10번. 매월 말 상환이면 매월 말 상환으로 10년간이면 120번이잖아요. 그때는 120으로 나누어야 돼요. 1억을 120등분해야 매달 갚아나가는 똑같은 금액이 계산이 되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1억 나누기 10번으로 하는 거예요. 10번. 매년 말 갚아나가니까. 그러면 1,000만 원씩이 되겠죠. 원금을 1억 빌려서 10년간 매년 말로 갚아나가는 경우에는 1,000만 원씩 원금을 갚아나가야 돼요. 근데 이것만 가져가서는 안 되잖아요. 은행에 가져갈 때는 항상 이자를 같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첫 회 이자는 얼마일까? 첫 회는 항상 대부액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근데 이게 연이자율인지 월이자율인지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매년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연이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10%를 쓰는 거죠. 1년 동안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럼 은행에 가져가야 되는 돈 얼마 가져가야 돼요? 은행에 가져가야 되는 돈은 항상 원리금 지불액이에요. 은행에 가져가는 돈. 은행에다 지불하는 금액은 1번에서 2번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을 가져가야 돼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2천만 원을 갖다 주지만 은행에서는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뭐라고 생각하고요.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이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이자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남는 게 원금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 원금 갚는 데 쓰면 잔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금이 9천만 원 되겠죠? 첫 해는. 맞나요? 잔금이 첫 해는 9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은행에 가져가면 1,000만 원은 이자고요. 1,000만 원 원금 갚는 데 씁니다. 그러면 9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두 배 년도는 얼마에 대한 이자? 9천만 원에 대한 이자 얼마? 900만 원과 1,000만 원하고 합쳐서 1,900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 둘째, 셋째 은행에 가져가는 돈이 달라요. 이제는 아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은행에 가져가는 돈이 똑같았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은행에 가져가는 돈이 똑같았는데 이거는 원금 상환액이 똑같고요. 이렇게 이자는 첫 해는 얼마고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은행에 가져가는 돈은 원리금 지불액이거든요. 원리금 지불액은 첫 해는 2천만 원이고 가져가면은 잔금은 얼마 남고 9천만 원 남고 다음 연도에는 원금 균등액은 어차피 처음에 계산해놓은 1,000만 원에다가 이자는 9천에 대한 10%니까 900이고요. 가져가야 되는 돈은 1,900을 가져가고요. 그렇게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는 1,000만 원 또 갚았으니까 8천만 원 남았고
그럼 세 번째는 다시 8,000에 대한 이자죠. 그럼 800이 되고요. 그리고 가져가야 되는 돈은 1,800을 가져가고 이렇게 갖다 주면은 다시 7,000이 남고요. 이런 식으로 남아서 얘는 일정하게 9,000, 8,000, 7,000, 6,000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매년 1,000 이렇게 갚으니까 5년 지나면 얼마 갚는 거예요? 5천만 원 갚고 6년 지나면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딱 반 지나면 반 갚고요. 3분의 2 지나면 3분의 2 갚고요. 근데 아까 원리금 균등 상환은 3분의 2 째여야 이제 겨우 반 갚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은행에 가져가는 돈은 점점 어떻게 되고요? 은행에 가져가는 돈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2,000, 1,900, 1,800 이게 원리금 지불액을 나타낸 거예요. 원리금 지불액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중에 1,000만 원은 뭐고요? 1,000만 원은 원금 갚는 거고 처음 계속 일정하잖아요. 이 전체 금액은 줄어드는데 이 일정한 금액 이거는 뭐란 말이에요? 일정한 금액 이거는 원금 균등액이에요. 원금 균등액. 이렇게 줄어드는 건 뭐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건 이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합계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첫 해는 2,000이잖아요. 얘가 2,000, 1,800. 근데 아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매년 얼마씩 갖다 준다 그랬어요? 1,627, 1,627 똑같이 갖다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부담이 더 많아요? 처음에는 이자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자는 다 똑같아요.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10%로 그냥 1억 빌린 거는 똑같은데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원금 균등 상환이 더 많아요. 첫 해. 얘는 2,0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2,000, 1,900, 1,800 맨 끝에 오면 여기가 1,100이 돼요. 1,100. 이렇게. 그러니까 네 번째 연도 700이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네 번째 연도 1,700이잖아요. 첫 번째 연도는 1,600이 될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연도부터는 얘보다는 적어요, 이게. 다섯 번째 연도부터는 1,600이 되거든요, 얘는. 얘는 1,627 똑같잖아요. 1,620, 1,627.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은 처음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더 많이 갖다 줘야 되고요. 그만큼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대신 많이 갚는 거죠. 대신 많이 갚는 만큼 나중에는 덜 갚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전체 생애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40대 중후반이다. 40대 중후반이면 이렇게 대출받는 게 부담이 적을 수 있어요. 지금 한창 벌고 있을 때니까. 괜찮아요. 40대 중후반에서 대출받아서 앞으로 10년, 2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그럼 이때 돼버리면 60대 중후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20년이면은. 이때 되면 소득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벌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출받는 게 나중을 위해서 괜찮을 거고 나중을 위해서 미리부터 좀 부담을 세게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대 이제 초중반이에요. 30대 초중반. 이제 직장생활 지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직 많이 못 버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많이 못 버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출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으로 돈 잘 벌 때는 원리금 저걸로 보세요. 돈 잘 벌 때는 원금 균등으로. 이게 원금 균등. 저게 부담이 좀 많게. 돈 잘 벌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초기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 지불액이 더 많아요? 원금 균등 상환이 지불액이 더 많아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지불액이. 지불액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원금만 갖다 줘요? 이자도 같이 갖다 줘요? 같이 갖다 줘야죠. 그 지불액이 누가 더 많아요? 원금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다고. 물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초기 지불액이 누가 부담이 더 크냐?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그러면 잔금은 누가 더 많나요? 이렇게. 잔금은 돈 남은 돈, 대출 금액에서 갖고 남은 금액이 잔금이라고 하잖아요. 원리금 균등이 더 많죠. 네. 돈을 덜 갖다 줬는 만큼 덜 깠으니까. 반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물었다가 저렇게도 물었다가 이렇게.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초기에는 뭐가 더 커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초기에는 이자가 더 커요. 이자가. 나중 가면은 원금 갚는 게 더 크죠. 그렇게도 묻는다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지불액 중 일정한 지불액 중 가면 갈수록 원금 환분은 점점 많아진다니까.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든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제대로 설명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원금 균등 상환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요거를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묻는다고요. 아시겠어요? 오늘 그냥 뿌리를 뽑듯이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또 하니까 이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이런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체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이제 자 이거 구별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원리금 지불액이 요 단어를 잘 보라고. 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말이야. 은행이 갖다 주는 돈이 이러면은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원리금 균등. 이렇게 가면은요. 원금 균등. 요걸 이제 이 구별해요. 그래프로도 물어요. 그래프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 이게 기억, 여기 니은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요. 이게 이제 체증식. 또는 점증식이라 그래. 초기에 부담이 제일 있겠죠. 점점 차니까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제일 적은, 부담이 제일 적은 방식이 뭐예요? 체증식, 점증식. 원래는 여기서 출제됐어요. 예. 또는 점증식. 요거는 특징이요. 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 얼마 안 되는 돈이 이자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자도 안 되는 돈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 오히려 빚이 늘어나죠. 초기에는 빚이 늘어날 수 있어요. 초기에는. 근데 이자만큼, 이자를 덜 갖고 간 만큼 빚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이자 늘어나는 게 얼마 안 돼요. 이자를 하나도 안 낸 게 아니라 이자를 조금 덜 갖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조금 늘어나요, 조금. 근데 빚은 조금 늘어나는데 이제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점점 어떻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갚을 수는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자 후불제. 그렇죠. 후불 또 더 되는 거죠. 처음에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예 이자를 안 갚는 것보다는 덜 늘죠. 근데 이거는 조금이라도 갚기는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갚기는 갚는데 점점 가져가는 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한 몇 년 정도만 빚이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체증식, 점증식.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요 정도로 구별을 해드리고요. 저당상환 방법에.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어떤 건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계산할 때 제가 고정금리를 전제로 했을까요? 변동금리를 전제로 했을까요? 고정금리를 전제로 한 거예요. 첫 해도 이자 10%, 둘째도 이자 10%, 셋째도 이자 10%. 10년간 고정금리 10%를 전제를 한 거예요. 근데 자, 이 고정금리라고 하는 거하고 고정금리, 옛날에는 고정금리가 꽤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요즘은 고정금리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별로 찾을 수가 없어요. 고정금리 못 찾아 이제. 은행에서 취급 안 해요. 취급 거의 안 합니다. 다 거의 변동금리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고정금리는 이 대출금리를 이제 10년이면 10년, 이 대가 대출금리예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금리를, 대출금리를 고정시켜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은행이라는 데가 뭐 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데요. 수익을 내는 게. 이자놀이 하는데, 은행이. 이자놀이 하는 데인데, 예금금리보다는 대출금리가 당연히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자놀이라는 데가 이 예금금리가 여기라면, 이게 이제 예금금리가 3%라면 대출금리는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차액을 먹는 게 은행이잖아요. 근데 대출할 당시에 지금 요 상태예요. 예금금리가 3%, 대출금리 5%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2년 만기로. 근데 대출을 해주자마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제가 지금 예금금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죠. 시장금리가 바뀌면 은행에서는 예금금리 바꿀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손님 안 오는데요. 시장금리 올라가면 예금금리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은행으로 누가 가겠어요? 다른 은행 다 예금금리 올리는데, 예, 나만 예금금리 안 올릴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금리는 어떻게 나왔어요? 대출금리는 고정시켜놨잖아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대마진이라 그러거든요. 예대마진. 딴 데가 떠오지 마시고 여기 집중하세요. 잠깐 딴 데가 떠오면 이제 딴 생각하다 보면 이제 놓치는. 예대마진을 먹는 게 은행이에요. 근데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이 먹는 예대마진이 어떻게 해? 예대마진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별로 수익이 안 남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텼어요. 자, 근데 다행히 이제 시장금리가 떨어져요. 그럼 예금률을 낮춰도 괜찮죠. 그러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예대마진이 커지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또는 다른 낮춰달 아니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근데 낮춰달라 그래서 지금 또 애쓰는 해보셨어요? 그걸 안 되면 딴데 갚고 딴 데 가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들은. 많이 해보셨네. 그 이걸 갈아탄다 그러죠. 갈아탄다 그래요. 조기상환이라요. 그래요. 이 시험에서는 갈아탄만 안 나와요. 시험에는 조기상환으로 나와요. 또는 시험에서는 만기 전 변제라는 말로 나와요. 만기가 되기 전에 이제 갚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딴 은행에서는 이제 새로 싸게 대출 받을 수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누가 손해요? 은행이 손해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은행이 손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라 그러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고정금리로 해달라고 떼써보세요. 떼써보시라고. 그러면은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죠. 변동금리보다. 처음서부터 더 높게 아예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서 고정금리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금리 변동이라 그래요. 금리 변동. 이 금리가 변동해서 나타나는 위험이라 그래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 고정금리는 그렇게 묻는다고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럼 찾아내야 된다고, 이게. 대출자가 부담하느냐, 그럼 차입자, 돈 빌린 사람이 부담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요. 자,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게 좋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금융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는 뭐냐면은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럼 대출금리도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한 걸 먹는 거예요. 일정한 예대 마진을 먹는 거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건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스러울 거 없죠. 일정하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러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고정금리 변동이에요. 금리인데 요즘은 변동금리라고 할 때 이제 한 석 달에서 6개월로 많이 하나요,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변동시키는 주기가 있잖아요. 6개월마다 변동시키느냐, 석 달마다 변동시키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석 달 맞나요? 그럼 6개월마다 변동시키는 거하고 석 달마다 변동시키는 거. 또 석 달보다는 한 달. 이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그렇죠. 바로바로 반영시킬 수 있죠. 그러고도 질문을 해요.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더 많이 증가한다. 또는 더 적게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를 물어요. 그러면은 대답을 해야 돼요.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더 많이 떠넘깁니다. 이 경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요? 이때는 차입자가 부담해요. 차입자 부담.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고정금리로 대출할까요? 변동금리로 대출할까요? 하면은 고정금리가 더 높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더 높게 하는 거죠. 됐나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걸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변동금리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는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한다. 이런 것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늘 이거를 설명을 들어야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직원이 다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금융소비자한테. 이 석 달마다 변동시키는데요. 뭐가 변하면 바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 고객님한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몇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고객들한테마다 따로 적용이 돼요. 요거 이제 요게 마진인데 은행 입장에서 요게 마진이거든요. 요게 은행 입장에서는 일종의 예금금리예요. 은행 입장에서. 거기에다가 마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고요? 대출금리고요. 은행은 요거 먹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더 위험해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위험해요? 낮은 사람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럼 대출할 때 누구한테 금리를 더 높게 하겠어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 금리를 더 높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요거는 일종의 예금금리고요. 근데 참 웃겨요. 재미있는 게 재미없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 은행한테 제가 뭐 별로 연체하거나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꼬박꼬박 낼 거 다 그냥 내고 뭐 그 신용카드 쓰는 거 다 제때 내죠. 뭐 가끔가다 하루 깜빡해서 하루같이 뭐 이렇게 덜 낼 때는 있잖아요. 그럼 뭐 바로 다음 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해도 꼬박꼬박 다 제대로 이전하죠. 근데요, 은행이 판단하는 직업별 신용도가 있어요. 직업. 공무원,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 신용도가 높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용대출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마이너스 통장금리가. 근데 우리 강사 직군은 굉장히 위험 직군에 속해요. 월 1% 가까이 돼요.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통장이 그러니까 뭐 월 1%까지는 아니지만 연 9점 몇 %만 이렇게요. 신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아니 지금 잘 내고 했으면은 더 낮춰 개인에 따라 같은 직업군이라 해도 이렇게 잘 했으면은 낮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낮춰줘요. 그건 나라 문제 예?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지만 똑같이 수락을 이렇게 해야 될까 나라 합류를 안 해서 직업을 기침을 놓고 해라고 아니죠. 그 직업 공무원들은 거의 신분이 보장돼 있잖아요. 거의 잘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 아침에 잘려버리면은 소득이 없잖아요. 직업별 저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꼬박꼬박 잘 내왔잖아요. 그러면 신용도가 좀 떨어지면은 금리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는 안 낮춰주고 뭘 하는가 하면 저도 고객은 VIP 고객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그리고요 하나도 대출 안 받으면 이 신용도 안 높아져요. 좀 대출 받고 갚고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래 은행한테 수익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VIP 고객은 고객인데 그러니까 뭐 수수료 같은 거 면제 이거 받아줘요. 이렇게 이체할 때 뭐 수수료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밖에 없죠. 그 외에 뭐 통장 분실해도 이렇게 보통은 저기 가면 다시 통장 만들 때 이렇게 1,000원인가 2,000원인가 주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는 안 줘. 그거는 안 주는데 그거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은 안 떨어져. 이게 이 직업 자체가 이쪽 직군은 위험도가 높은 직군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억울한 건 내가 번 돈이 내가 수익 내줬잖아요. 높은 이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내줬는데 무슨 고객 자녀들 무슨 경제 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초대장 보내는 거는 VVIP 자식들 자녀들 그 사람들은 적용되는 금리도 굉장히 낮아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수익을 내게 해주는 건 나 같은 사람인데 아니 혜택은 저쪽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막 뒤집어엎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데 그건 지금 웃기는 거죠. 하여간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이런 식이라는 거요.
아시겠죠? 이제 간략하게 이런 이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예요. 저당 유동화. 자, 지금 방금 한 게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해서요. 지금 첫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첫 시간은 첫 번째 시간에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거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지분금융은 자기자본 조달이고 부채금융은 타인자본 조달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지분금융은 배당, 부채금융은 이자. 그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최정식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은행에 갖다 주는 원리금이 일정하죠. 근데 거기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일정한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원금 균등 상환은 가는 돈이 점점 줄어들죠. 예, 그 중에서 원금 상환분은 일정하고 이자 지급분이 점점 줄어드는 최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은행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변동금리가 사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변동금리예요. 그 금리 변동 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더 차이자에게 바로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기준금리는 일종 예금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원래 출제를 잘못했어요. 기준금리를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대출금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대출의 기준금리라고 해야 되는 거를 기준을 빼고 그냥 대출금리 무심코 쓰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자랑 좀 하면 이거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강사들이. 아무도 이의신청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찾아내서 이의신청 올린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이게 26번, 25번과 26번 두 개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25번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5번, 26번 내가 두 개 다 올린 사람이 나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25번밖에 안 올렸다고. 25번은 워낙 이제 분명하게 틀려서 다른 사람들도 다 25번에 관심을 가졌거든. 그럼 그거 다 맞춰준 거예요? 중복답으로. 그 틀린 지문이 이때가 되는 거죠. 틀린 거를 찾는 거였으니까. 틀린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지적한 것도 틀린 거죠. 그럼 다 맞춰주는 거예요? 두 개만. 세 개는 옳은 지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틀린 거를 물었는데 틀린 지문이 없을 때는 모두 정답이죠. 그럴 때는 모두 정답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 평소에 수업할 때도 제가 늘 그랬거든요. 아까 그 기준금리가 일종의 예금금리다. 거기에다가 가산금리를 붙인다. 마진을 붙인다. 근데 원래 출제될 때 그 코픽스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코픽스가 일종의 예금금리거든요. 가중평균 예금금리예요. 근데 그거를 대출금리 이렇게 무심코 하고 이제 문장을 만든 거예요. 대출 기준금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출금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딱 걸렸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이유가 그 1번 지문이 워낙 이제 확실하게 틀려버린 거예요. 워낙 확실하게 틀려버리니까 뒤에 걸 별로 관심 있게 안 읽은 거죠, 지문을.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 걸리는 거죠. 이게 딱 이렇게 평소에 수업을 할 때마다 늘 그렇게 했으니까. 일종의 예금금리다, 이거는. 근데 거기 대출금리라고 해서 당연히 틀린 거죠,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받아준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신청을 했을 때,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제가 이의신청한 것이 안 받아들여진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제가 이의신청하면 거의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돼.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신청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문제, 지금까지. 그건, 지금도 조금,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좀 복잡한 이론 부분이에요. 복잡한 이론 부분인데, 그거 말고 이제 그 딴 거를 받아줬으니까, 딱 많이 받아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안 받아주는.
딴 거를 이제 모두 정답도 받아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신청하는 거는 거의 근거가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의 신청 자체를 안 하니까. 올해도 이의 신청, 이번에도 이의 신청 거리가 많아서 많이 받아들여지면 좋겠죠. 자, 어쨌든 저당 유동화. 저당 유동화는 자, 이 유동성이란 단어, 유동화라는 단어 있죠. 일단 이 단어 뜻부터 알아야 돼요. 유동화, 유동성.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투자론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금, 자동차, 부동산. 예, 이 유동성이 제일 높은 거는 금, 그 다음이 자동차, 부동산 했잖아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유동화는 뭐냐? 그러면 유동화는 현금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화. 이게 일단 이해하기가 가장 좋아요. 현금화. 예를 들어 뭐 금을 현금화한다, 또 부동산을 현금화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현금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저당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저당. 또는 이 사이에 이걸 집어넣는 게 좋아요. 저당 채권이에요. 저당 채권. 뭔가를 현금화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저당인데 사실은 저당 채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세요. 여기 뭔가 하면은 채권은 채권 들어보는 분들은 이 채권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은 채권 하면은 왜 옛날에 그 국채 사고 팔고 다니는 채권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채권 사고 판 그 채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그 채무와 채권에 상응하는 개념이에요. 누가 뭐뭐 할 채무, 의무가 있다면 누가 뭐뭐 할 채권,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의 그 채무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고요. 돈을 빌리면 채무자가 될 때, 그때 채권 채무예요. 예를 들어 집 좀 지어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계약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한테 뭐를 해줄 채무가 있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줄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반대쪽으로 그럴 권리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은 그 반대로 또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너 집을 만들어줘야 돼,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그 집을 만들어주면은 내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대금을 요구할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쌍방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은 채권자이지만 그리고 기한 동안은 요구할 수 없죠. 그리고 상대방은 나한테 나중에 이자 붙여서 또 갚을 채무가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저당 채권을 현금화한다는 거, 채권을. 자,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이게 이 IMF 때 생겨났는데, 이게 IMF 때 은행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쓰러진 이유 중에 돈이 부족해서 쓰러진 게 많아요. 현금이. 그 당시에 왜 은행이 막 돈주로 막 찾아가서 막 그 줄 서서 대기하고 그런 게 꽤 많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IMF 당시에? 예. 지금은 별로 기억이 안 나나 봐요. IMF 당시에 그런 일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요? 그럼 그 우량은행하고만 거래했나 보네. 우량은행하고. 아니면은 그때는 돈이 별로 없었던가. 지금은 돈은 그때는 은행 갈 일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 당시에 어느 은행이 돈이 부족하다, 막 이렇게 소문이 딱 나잖아요. 다 쫓아가지 당연히. 다 쫓아요. 이걸 뭐라 그래? 뱅크런이라 뱅크런. 달리다. 은행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근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전혀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딱 그렇게 도는 순간 은행이 실제로 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금주들이 다 예금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현금을 시제금이라 그래요. 시제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요구하면은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멀쩡하던 은행도 갑자기 파산할 수 있어요. 예금주가 요구하는데 못 쓰면 그거는 예금은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이 돈이 부족하게 되면 쓰러지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은행들이 현금이 없었어요. 현금을 마련할 길이 별로 없었어요. 막 달러가 바깥으로 자꾸 나가니까 은행들도 외국 돈을 조달해서 이렇게 현금을 마련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돈을 구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돈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은행이 돈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채권은 있잖아요. 돈을 빌려줬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채권 만기가 되려면 아직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은행이라면 여러분들이 돈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예금 주고, 여러분은 예금 주고, 저는 딴 데 돈을 빌려줘 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예금 받아서 딴 데 돈을 빌려줘 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만기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 같으면 찾으러 올 사람들이 아닌데 좀 위험하다 하시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한테 일찍 갚아라 그래요? 저 사람들 아직 만기가 안 됐으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갚을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돈 많은 누군가에게, 대형 금융기관도 좋고 누군가에게 채권을 파는 거죠. 야, 내 저기 받을 돈이 있는데 만기가 언젠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이 채권을 네가 좀 사가라. 여기서 내는 이자는 네가 받아가고 네가 요거 채권 사가면은 내가 현금 마련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돌려주기가 좀 쉬워진다. 좀 도와주라. 근데 그 당시에는, IMF 당시에는 요 채권을 사줄 금융기관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 은행들이 돈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 요구하는 이제 예금주 찾으러 오고 하면은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동아은행, 평화은행, 무슨 은행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가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이 금융기관이 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게 요 대형 금융기관을 설립을 했어요. 요 대형 금융기관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공기업.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런 채권을 사주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현금화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이제 쉽게 잘 쓰러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죠. IMF 이후에. 이 IMF가 우리나라의 그런 변화를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이 현금화인데, 개념은 현금화를 생각하시고, 현금화.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있어요, 구조. 자, 이 구조는, 자, 보세요. 지금 앞으로 계속 이 그래프, 이런 도표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차입자예요. 돈을 빌리는. 차입자요. 이 차입자는 이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한테 돈 빌린 저 사람들. 저는 지금 돈을 빌려줘 놨다 그랬잖아요. 대신 저 사람들의 주택을 뭐로 놓은 상태예요. 담보로 잡아놓은 상태, 주택을. 그렇게 잡아놓고 돈을 이제 빌려줬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이 차입자가 되는 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대출해준 금융기관이에요. 저 같은 금융기관을 1차 금융기관이라 그래요. 자, 예전에, IMF 전에는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이 D가 없었어요, D가.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나면 돈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는 내가 뭐를 갖고 오게 돼요? 채권을 갖고 오게 돼요. 내가 채권자고 얘가 이제 채무자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예금한 여러분들 같은 예금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예금한 예금주들이 있으면 이 예금주들이 돈 찾으러 왔을 때는 돈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떤 방법들이 한정돼 있었어요. 추가로 예금을 받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돈을 마련해 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IMF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채권, 내가 갖고 있는 이 채권을 누구한테 팔아요? 여기를 2차 금융기관이라 그래요. 이 2차 금융기관한테 이거를 파는 거죠. 파는 거를 양도한다 그래요. 이런 용어도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파는 거를 양도, 사는 거를 양수 그래요. 자, 그러면 2차 금융기관이 사는 대가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대금을. 사는 대가로 대금을 주면은 나는 뭐가 마련이 돼요? 현금이 마련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예금주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대출해 줄 수도 있겠죠. 추가로 대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는 대신에 이제 그러면 팔면은 이 채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2차 금융. 그러니까 내가 채권 채무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채권자 채무자. 근데 내가 이걸 팔면은 이제 제가 채권자고 제가 채무자가 되잖아요. 근데 저 채무자가 돈은 나한테 줘요. 그냥 원리금은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저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달해 주는 역할은 해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돈 내는 대출 받은 사람들은 차입자들은 그냥 돈은 그냥 지금까지 냈던 것처럼 내면 돼요. 그냥 불편한 거 없어요. 똑같이 내면은 내가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전달을 해주니까 대신 나는 품값을 좀 받아요. 조금 품값. 수수료 중간에서 떼고. 근데 이 수수료 수익은 이자 수익보다는 훨씬 적어요. 당연히 이자 수익이 크죠. 근데 얘네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금 수수료만 떼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얘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계속 내가 이제 채권을 팔면은 저당 채권.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이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 채권 유동하잖아요. 저당 채권 유동화는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1차 금융기관에. 자, 그러면은 계속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면은 얘도 돈이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이 1차 기관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수탁이 다 있어요. 뭐 보험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돈이 부족하면은 또 얘도 또 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가 돈을 마련할 때는 이제는 이때 증권을 발행해요. 증권. 왜냐하면은 지금 얘네들은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되거든요. 나 같은 1차 금융기관이 계속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기는 지금 얘는 자본금만 5조거든요. 자본금만. 갖고 있는 게 한 10수조. 몇십조. 갖고 있는 이 규모, 채권 규모가. 그러면 얘네들도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해지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그 채권이 덩치가 엄청 크거든요. 그 덩치가 큰 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통째로 팔 수는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덩치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증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증권을 만든다는 얘기는 쪼갠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10,000원짜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10,000원, 5,000원짜리도. 이러면은 좀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 증권을 살 수는 있거든요. 증권 수익률이 괜찮다면은 돈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 얼마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또 이 증권을 많이 팔 수가 있거든요. 증권을 많이 팔면 다시 그걸 통해서 뭐를 마련해요? 현금을 마련해요, 얘가. 그럼 현금 마련하면 다시 또 어떻게? 이쪽에서 채권을 팔면은 채권을 사주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이 좀 어렵다 말이에요, 요 부분이. 아까 증권이 좀 어렵다 그랬죠. 일단은 다시 돈을 마련하는 거, 얘네들이. 2차 금융기관이 다시 돈을 마련하는 요게 좀 어려워요. 막 이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일반인들이. 됐죠?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여기 구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자금 수요자죠. 여기 자금 공급자죠. 자, 제가 앞에서 수요 공급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시장 하면은 뭐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가 등장하고 공급자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해서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시장.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하는 시장. 이러한 시장을 1차 저당 시장 그래. 1차 저당 시장. 수요자, 공급자가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뒤쪽 얘네들은 여기 지금 아직 안 썼죠. 여기. 얘네들은 1차 시장에 등장해요, 안 해요? 얘네들은 1차 시장에 등장 안 해요. 여기 수요 공급자 이렇게 됐고, 지금 얘는 누군가 하면은 이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은 사는 사람들이요. 증권 사는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투자자, 증권 투자자 이렇게. 증권 투자자들한테 증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얘가 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돈을 마련하잖아요. 뭘 팔아서?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그 채권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 현금 마련하는 게 뭐라고요? 유동화. 이 유동화라는 거는 1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나요? 유동화라는 게? 돈 마련하는 건 1차 시장에서. 여기서는 1차 금융기관이 돈을 대출해줘서 돈이 없어지는 거죠.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죠. 1차 시장에서는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 구조가 없었어요. IMF는 이게 없었다니까, 이게. 1차 저당 시장 없었어요. IMF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뒤가 바로 2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2차 저당 시장, 여기에요, 여기. 여기를 2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2차 저당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자금 수요자는 얘죠, 얘. 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얘잖아요, 여기에서는. 얘가 돈이 부족하니까 지금 갖고 있는 채권 판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금 수요자는 얘예요. 그럼 자금 공급자는? 뭐 2차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얘도 돈이 부족하면 이쪽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난 돈이 넘어올까요? 소비자. 여기 차입자들은 소비자가 다 중고도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구조에서. 소비자가. 근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기관 투자자도 있고, 뭐 기업들도 있고. 1차는 반드시 1차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증권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돈이 넘어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는가는, 얘를 중개기관이라 그래요. 중개. 이쪽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중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얘를 유동화 업무의 중개기관이라 그래요. 유동화 중개기관. 결국 이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저당 시장에서 자금 수요자는 1차 금융기관이고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러니까 1차 금융기관은 이쪽 저쪽 다 들어가는 거예요. 1차 금융기관은 1차 저당 시장에 등장할 때는 자금 공급자로 등장하고 2차 저당 시장에 등장할 때는 자금 수요자로 등장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투자자는 자금 공급자가 2차 시장에 대해서 자금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2차 시장에 등장해야 하네요. 차입자는, 아니 차입자라고 할 때 요 구조에서는 지금 여기 차입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게. 반드시 얘하고 얘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차입자는 이게 1차 저당 시장에서만 등장하고 2차 저당 시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입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라고 대답해야 되고요. 이 투자자는 1차 시장에 등장해야 하네요. 투자자는 1차 시장에 등장하지 않죠?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1차 시장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짧게 그렸는지 좀 궁금하죠? 다른 건 다 길게 했는데 여기만 좀 짧게 그렸잖아요. 궁금하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좀 그렇잖아요. 여기에 왜 짧게 그렸는지. 궁금하면 500원이요. 궁금하면 500원.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지금 단계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 이유가 있어요. 짧게 그린 이유가. 어쨌든 여기에 지금
저당 유동화의 개념과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는 이게 1차 저당 시장이라는 게 있고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당 유동화는 몇 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동화가 IMF 전은, IMF 이후에 이런 유동화라는 것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됐고요. 개념, 구조, 효과. 자, 효과는 이 주체별로 보는 거예요. 주체별로 보는데, 자, 우리 교재에서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보면은 5페이지에서 저동화의 개념 해서 첫 번째 문장은 좀 어려운 개념으로 돼 있어. 그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유통된다는 게 이제 사고 파는 거죠. 유통되는 게 사고 파는 게, 사고 팔아서 신용 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 유동화라고 합니다. 그 신용 창조라는 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새로 현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만 생각하세요. 신용 창조, 신용이 현금이 창조,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좀 어려운 용어라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 유동화를 한다. 이는 부동산 자금을 대출해준 1차 금융기관 이외에, 1차 금융기관 대출해줬잖아요.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 그러니까 2차 금융기관에 부동산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오게 한 방법으로 부동산 저당채권을 현금화하는 금융기법이에요. 됐나요?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반가로 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저당 유동의 구조에서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나와 있죠. 1차 저당시장이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 이 도표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것도 괜찮고요. 2차 저당시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동그라미까지는 제가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제가 그린 거거든요. 이 도표가. 제가 다 그린 건데 더 이상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 되니 1차 저당, 2차 저당. 이거 더 이상 못 하겠어. 그래서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저당화의 효과 있잖아요. 그 효과에 수요자도 있고 또 넘어가 보세요. 주택 수요자가 여기에요. 여기 주택 수요자가 있잖아요. 차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빌리는 이유가 집 살라고 돈 빌리는 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1차 금융기관, 그다음에 증권의 투자자, 그다음에 국가정책적 효과가 있잖아요. 그 4개로 돼 있죠. 그게 이제 주체별로 돼 있어요. 차입자 입장에서 효과, 요 효과를 딸 때, 여기 1차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효과, 증권 투자자 입장에서 효과, 또 이렇게 하면은 국가 정책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MF 때 1차 금융기관이 돈이 없어서 많이 쓰러졌잖아요. 이 1차 금융기관에 현금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유동성이 높아지는, 유동성이 높아진다 그래. 현금을 마련하기 쉽게 되면은 아까 유동화 할 때 요렇게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뭐를 마련하기 쉽게 해준다. 현금을 마련하기 쉽게 해준다. 그래서 유동성을 높게 해주는 거야. 유동성을 높게 해주면은 그때 당시에 IMF 당시에 우리나라 그 은행의 퇴출 기준이 뭔가 하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이라고 해요. 요게 8%였어요. 근데 이걸 현금화를 쉽게 하면은 요 BIS 비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도입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차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부차적인 효과.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는 뭐 때문에 유동화가 도입됐다? 이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가장 확실한 거 한 개를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용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당 유동화라는 용어가. 그럼 저당 유동화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올라야 되거든, 이게. 유동화가 뭐다 하면 현금화다, 이게 생각이 나와야 되고. 누가 현금화 하는 거예요?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높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퇴출이 안 되게. 그것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유동화라는 게. 그래서 머릿속에 딱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 딱, 이 머릿속에 개념이 딱 떠오르면은,
유동화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당 유동화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 현금화하는 거다. 은행이 현금화하는 거다. 뭘 현금화하는 거다?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 이러면은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떠올리면은. 그죠? 그게 공부 요령이에요. 그래서, 그 저당 유동화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게 생각이 나도록.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채워 넣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고, 요거 자금 동원 방법,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